자, 계속해서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하고 1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우리 시장은 좀 부담을 받고 있어요. 조금 전이었죠. 개장하기 전이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당선이 되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의 25%의 관세를 매기겠다 이야기가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중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10%의 관세를 더 매기겠다라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간밤에 뉴욕 시장에서 지수는 상승을 했지만 테슬라도 급락을 했고 엔비디아도 급락을 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자, 우리 시장이 이것저것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받고 바로 출발하다 보니까 양시장이 코스피가 2,500선을 오늘 유지할 수 있을지 코스닥은 거의 700선 근접했는데 또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워낙 약세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1,407원 선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붙어주지 않고 있고 역시나 외국인은 매도 행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어제 가까스로 2,530선까지는 되찾았는데 오늘은 2,520선도 지키기 좀 힘겨운 모습이 연출되네요. 네. 자, 장 출발하기 전에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우리 시장 결국엔 출발 하락으로 했고 낙폭이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는 뭘까요?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업종, 테마, 종목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 싱크풀을 통해서 분위기를 한번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또 농기계 관련 업종 종목들이 큰 상승과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 헤즈볼라의 전쟁, 이 두 전쟁을 동시에 좀 끝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또 주고 있습니다. 방산주가 이러면서 전쟁이 이제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면 방산주들은 이제 조금 잠잠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방산주가 오늘 관심도 많지만 낙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농기계 업종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 탄력이 높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농기계 관련된 종목들, 국내 농기계 업체들이 우크라이나 쪽과의 활발하게 협력을 하고 있다. 이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종목으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오늘 농기계가 유난히 검색이 많이 되고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항공이나 여행 관련 주들이 역시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 때문에 여전히 어제에 이어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항공주와 여행주들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자, 의료 AI 최근에 많이 낙폭이 나왔었는데 루닛과 뷰노 같은 종목들이 다시 반등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던 것들을 회복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트럼프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조선, 원전 이런 종목들은 오늘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양자 기술 관련해서는 여전히 테마가 살아있어서 AI와 양자 기술이 역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선주들도 역시 이 트럼프의 수혜주, 트럼프 트레이드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었는데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 어떤 이슈를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까요? 첫 번째 이슈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이 결국에는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트럼프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네요. 관세와 관련해서 언급을 오늘은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동안에 두루뭉술하게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콕 집어서 멕시코, 캐나다, 중국 이렇게 관세 언급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이 본인이 취임하는 첫날 1월 20일에 멕시코와 캐나다 제품에 25%의 관세를 매기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것이다 라고 이 소셜미디어에다가 공지를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와, 이 트럼프 당선인이 진짜 하네 라고는 시장의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거 25%의 관세를 물리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에 서명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SNS에다가 언급을 했습니다. 자, 역시 이 두 나라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인데 자, 문제는 여기에서 이 마약, 특히 펜타닐 유입과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의 이민자들에 대한
이것에 변화가 조치가 있지 않은 한 계속해서 관세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역시 국경과 관련된 문제도 여전히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라고 시장에선 예상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언급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트럼프가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것은 중국 쪽에서의 이 펜타닐, 마약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가장 크게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면서 역시 중국에게도 펜타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중국에 추가적인 관세 10%, 그 다음에 더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속해서 이 관세의 장벽이 높아지고 있고 관련된 나라들이 넓어지고 퍼지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미국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가 그래도 베센트는 이 관세와 관련해서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관세를 부과해야 되고 이 관세를 너무나 과하게 매기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이것을 협상 카드로 해야 된다라는 사람이 베센트였는데 자, 트럼프는 그런 것과 생각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어쨌든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에서는 이 베센트 재무장관 후보자가 이 속도를 좀 조절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지 여부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이 관세와 관련해서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떤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체크해 볼지 이재 앵커 확인해 보시죠. 네, 당연히 그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관련주와 자동차 부품주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일단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과 미국의 무역 불균형이 균등하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미 흑자 규모가 또 사상 최대치를 찍었는데 그게 이제 불꽃을 좀 틀 수 있는 이슈였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련 섹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살펴볼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완성차 쪽에서는 현대차, 기아,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포인트에서 말씀드리면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는 한 달 새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기아에서 나타나고 현대차에서는 그 기관 쪽에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유노스 차기 CEO가 트럼프 2.0 시대, 관세 시대에 우리는 만만의 준비를 했다라는 자신감 있는 태도로 보이긴 했는데 이게 실현될 수 있을지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오늘 약세름으로 출발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관세 이슈 있을 때마다 조금 더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평화가 정말 찾아올까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스라엘 중동 쪽에서의 전쟁도 계속 격화되는 상황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은 이 두 개의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약간 다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러면서 방산과 관련된 종목들,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은 떨어지고 있고 재건 관련된 종목들,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농기계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간밤에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CNN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어쨌든 이스라엘 헤즈볼라와의 관련된 휴전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동 쪽에서의 전쟁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너무나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멈춰지지가 않는 상황인데 네타냐후 총리의 생각이 약간 바뀌었다라는 것은 어쨌든 전쟁이 이제는 조금 잠잠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에서 이 트럼프 당선인 백악관에 새로 들어가게 될 마이크 월츠 미국 안보보좌관 지명자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트럼프와 관련된 트럼프 당선인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중동 전쟁을 멈출 새로운 평화의 틀을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경우에는 북한도 지금 참전을 하게 되고 이게 아시아 쪽으로도 더 확전되는 분위기가 양상되니까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빨리 조기 종식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한 틀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스라엘 중동 쪽은 트럼프 당선인 어쨌든 친이스라엘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쨌든 헤즈볼라나 중동 쪽에서의 어느 정도의 주도권을 더 잡을 수 있게 시간을 조금 더 벌려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틀을 가지고 새로운 평화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런 모습으로 펼쳐지게 될지 일단은 뭐 네타냐후와 관련된 보도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조기 종식과 관련된 조기 종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계속 시속 게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방산주는 크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농기계 관련주 급등하고 있고요. 우크라 재건 관련주도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 좀 희비가 엇갈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섹터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어제 이어서 추가적으로 낙폭을 확대하면서 오늘 약세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긍정적인 소식은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손을 잡고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한 4,731억 원 규모이거든요. 국내 최초 전투기의 핵심 공급 부품을 체결했다, 납입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음에도 크게 반응하지 못한 흐름입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이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출을 예상보다 줄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어떤 한 외신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항공이나 방위 산업 이쪽에 일정 부분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좀 잇따르고 있는데 그럼도 함께 맞물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농기계 관련주 대동은 14% 급등세, 지난주 금요일 10%의 하락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모두 되돌리는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HD 현대건설기계도 5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5.7% 안팎의 추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관련주들 챙겨드렸습니다. 다음 테마 넘어가 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업종은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가 오늘 가뭄의 단비 같은 그나마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단은 조금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트럼프 당선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IRA를 폐지한다든지 전기차 보조금을 없앤다든지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자, 이것에 대항해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만약에 연방정부에서 이런 세액공제나 지원금을 없애면 캘리포니아 주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세액공제를 없애도 뭔가 지원을 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자, 전기차 구매를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건데요. 별도 재원을 마련해서 전기차를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을 주정부 차원에서 만들겠다라고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민주당 사람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계속해서 미국에서 IRA 폐지, 전기차 보조금 폐지, 2차 전지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짓누르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하더라도 주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면 이걸 또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그래도 미국에서의 전기차 판매가 완전히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그런 해석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환경차 세제 환급 제도를 다시 도입할 수 있을지 캘리포니아 쪽에서의 흐름을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도 뉴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스웨덴의 배터리 업체죠. 노스볼트가 미국에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2차 전지 쪽에서에도 지금 제로섬 게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살아남느냐 죽느냐 지금 기로에 놓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은데 자, 이러면서 노스볼트가 어쨌든 파산하게 되면 그런 물량을 우리나라 업체들이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해석들도 함께 섞이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상승하고 있는데요. 주가의 흐름 좀 체크해 볼까요? 네,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 SDI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요.
5거래 연속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도 7거래 연속 상승 랠리에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한 달 동안 이어졌다라는 점에 긍정적인 수급 유입 효과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장 초반의 흐름들 양호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오늘은 또 어떻게 종목별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변동성이 많고 업종에 따라서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전략을 세워줄지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종목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 저희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요.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투자 포인트 그리고 해결할 만한 해결법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데일리온의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 얘기부터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우선 간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가 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괜찮은 모습 나타나는데 그것보다 한번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자 제가 다우지수를 매번 가지고 나오면서 보여드리는데 오늘 또 신기한 곳을 또 찍었습니다. 자, 그거를 한번 제가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제가 그 마켓나우 2부에 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 저항선, 지선들 어딘지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 이 라인에서는 반등이 나올 겁니다. 떨어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그런 라인들이 있죠. 자, 그거를 제가 오늘 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건 다우지수 차트 제가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계속 가지고 나왔던 그 차트인데, 자, 저번 주 화요일 날은 다우지수가 밑에 있는 지선 찍은 거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어디까지 또 나올지도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라인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요거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봉상 저항선들하고 계속 연결이 되는 그 추세선을 우리는 꼭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그 저항선입니다. 자, 그럼 다우지수가 오늘 간밤에 어디를 찍고 끝이 났느냐?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파란색 추세 저항선 이 라인을 또 딱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죠. 자, 그렇게 된다면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다우지수는 조정이 나왔으니 우리 장 같은 경우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일 수요일장에 한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오늘 장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다우지수 차트 위에 올라가면서 위에 제가 화살표를 표시를 해둔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는 이유는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들이 시총이 큰 종목들을 이 지수 저항선을 찍었을 때마다 공매도를 때리면서 그 공매도 수익분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함이죠. 자, 그렇다면 다우지수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는 또 대응 전술을 또 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고, 자,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자, 나스닥 지수입니다.
자, 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시면 고점하고 이어온 그 저항선들도 여러분들 지금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 쉬우시라고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나스닥 저항선은 위에 있는 이 19,500 근처에 있는 이 저항선인데 요 라인들을 또 한번 찍으러 가면 또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염두를 해주면서 나스닥 선물이나 이런 것도 대응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저런 저항선들을 찍었을 때는 여기서 한번 조정이 나오겠구나.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 이 파란색 지지선 라인들은 찍을 때마다 한 번씩 계속 반등이 나왔던 그 라인들이니까 최고 고점 저항선을 찍으면 밑에 있는 이 파란색 지지선을 찍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접근을 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듯 하고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18,400포인트 정도 되는 그 라인이 하단에서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지나가고 있다. 요 점을 또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우하고 나스닥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우는 현재 저항선을 찍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테슬라 차트요. 제가 마켓나우 2부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보여드리던 테슬라 차트입니다. 자, 이 테슬라 차트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 제가 6월 25일 날은 반등이 또 크게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라인이 이쪽 라인이죠. 왜냐하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제가 270불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상황에 위에 쭉 올라와 저번에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찍은 걸 한번 보여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목요일장도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꼬리를 살짝 달았고요. 오늘장 같은 경우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긴 음봉이 또 내려왔습니다. 자, 밑에 이 빨간색 오늘자 일봉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현재 그림상 여러분들 우린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2차전지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내려오니까 테슬라가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면 어느 라인까지 내려와서 다시 반등이 나올지도 우리는 예상을 하면서 2차전지하고 자율주행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우리는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라인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저항선들은 제가 계속 마켓나우 2부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저항선을 찍고 지금 두 번 더 찍고 나서 조정이 났어요. 자, 밑에 있는 이 지선들을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깨고 내려가면 어디까지 이제 조정이 나올지 예상해 가시죠. 맞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연두색 시세 지지선입니다. 요 라인들을 우린 또 이제 조정이 나올 때 혹시나 테슬라가 밑에 있는 연두색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올 때 2차전지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도 또 거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밑에 있는 지지선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 311.3불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놓고 대응을 하신다면 나중에 어디까지 떨어질지 어디까지 오를지 그것도 예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프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엔비디아도 한번 볼까요? 네. 자,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제가 마켓나우 2부에 나와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지금 선들이 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들을 지워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제가 나중에 또 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화살표 그려드리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이 라인들, 일봉상 최고점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났어요. 이 빨간색 추세선을 보시면 됩니다. 그 라인들을 또 찍으면서 조정이 나왔고 며칠 전에도 또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온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 화요일에도 말씀을 드린 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위에서 저항선에서 조정이 나오면 M자형 하락 차트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있는 지지선들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M자가 완성이 되는 그 라인 지지선은 어디냐? 밑에 있는 빨간색 추세 지지선 120불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본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위에 있는 저항선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대응이 가능하고,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 밑에 있는 이 120불까지 떨어질 경우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이런 반도체 이런 소비자들도 같이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삼성전자를 이따가 좀 한번 보여드릴 거거든요. 삼성전자하고 좀 틀리게 지금 엔비디아는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그림도 제가 조금 이따 또 보여드릴 테니까 시청 고정해 주시죠. 네,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 미국 증시에 대해서 지수단 그리고 대표하는 종목군들까지의 흐름을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보니까요, M7이 최근에 조정을 받은 이유가 또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유가증권 시장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 관심이 네네. 많으실 것 같은데 그것까지도 함께 봐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코스피 지수 차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려야 하냐면 이 코스피 지수가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지 또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지를 정확히 짚어낸 전문가는 대한민국 방송 3사 그리고 경제방송 뉴스 채널들이죠. 전 전문가들 통틀어서 저 하나만 딱 맞췄습니다. 자, 이데일리온 주태영 파트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를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어디에서 또 어떻게 유출을 해서 밑에 있는 지선까지 또 알아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 파란색 추세 지선을 보시면 이건 저저번 주 차트거든요. 요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밑에서 이렇게 계속 지지를 하고 있는 이유는 개미들이 여길 방어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외인하고 기관, 메이저라고 부르겠습니다. 메이저들이 이 라인들을 계속 지지를 하면서 반등이 났었죠. 자, 그러면서 위에서 하방 포지션을 계속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방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게 무엇이냐면 이 지선 라인들을 깨고 내려가면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선물 매도 포지션이 있을 거고요. 풋옵션, 콜매도,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버스 상품이 있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을 하방 포지션을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다우가 1000포인트를 올라도 우리 코스피 지수는 개파락으로 시작했던 그런 그림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사기정이다, 디커플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디커플링 맞고요. 의도된 디커플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제가 이거 계속 하방 포지션을 말씀을 드렸는데 밑으로 내려오면서 밑에 있는 연두색 지선까지만 웨이나우 기간은 딱 밀었어요. 자, 그 다음날 일봉이 생겼지만 그 일봉도 최고점을 보시면 그 전일 저점, 그 저항선을 추세선을 딱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도 계속 저녁 방송, 이데일리 생방송 9시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밑에 있는 지지선은 2390포인트다. 거기까지 내려갈 것이고 웨이나우 기간은 거기에서 상방 포지션으로 다시 스위칭을 할 것이다. 다시 상방 포지션으로 이제 변화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제가 마켓 나우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맞아요. 밑에 있는 지지선 찍고 반등이 나올 거다. 자, 밑에 있는 코스피 2390포인트를 정확히 찍고 1포인트도 안 틀렸어요. 딱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는데 장 끝나고 삼성전자의 10조 원 자사주 매입 소식이 들렸었죠. 자, 웨이나우 기간 이거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어요. 자, 알고 나서 그날 삼성전자가 8%가 넘게 올라가던 그런 그림이 나왔을 겁니다. 왜 올라가지도 제가 이따 그래프를 한번 더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여기서 이제 하방 포지션은 하방 끝났습니다. 상방으로 올라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도 말씀을 제가 드렸고, 위에 있는 저항선이 2560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포인트가 더 올라갔습니다. 2561포인트입니다. 자, 그 라인들을 찍고 무조건 한번 조정이 나올 거니까 제가 올라갈 때 수익을 한번 계속 만끽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제 생각엔 위에 있는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웨이나우 기관들 여전히 상방 포지션이고요. 오늘자 내일자에 밀게 된다면 목요일날 또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니까 단기 조정이 나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차트와 함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언급을 해주시니까요. 오늘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걱정하시는 분들께서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또 목요일장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대표적인 삼성전자부터 차분히 확인해 볼까요? 자, 이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 네. 저는 웨이나우 기관들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저번 주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라인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삼성전자를 볼 때 이 라인들을 잘 보셔야 돼요. 추세선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 라인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추세선 밑에서는 일봉들이 이 추세선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조정이 나와서 이 라인들을 깨고 내려가서 뚫고 올라가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달려갔던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또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여러분들 추세선을 똑같이 저하고 그어 놓으시면 이래서 그랬구나 라는 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추세선 밑에서는 일봉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다가 뚫고 올라가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달려갔죠. 이 빨간색 추세선을 그대로 연결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최저점 49,900원을 딱 찍고 올라가는 모습도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점은 이렇게 잡고 위에 있는 저항선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저항선까지 다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제자 같은 경우에 또 삼성전자가 종가 고가로 끝이 나면서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어요. 요거를 이제 이 의도를 외인들하고 기관들이 의도를 잘 보셔야 되는데,
자, 과거 밑에 있는 지선 찍고 나서 10조 원 자사주 매입 소식이 한번 들렸었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저항선을 뚫었다가 오늘 삼성전자 최저점이 그 저항선을 딱 지지 삼아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 제가 저번 주 화요일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열어놓으셔야 돼요. 위에 있는 저항선이 66,800원 되겠습니다. 자, 이 66,800원 올 때까지 한번 올라가면서 단기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인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삼성전자 이제 저항선을 뚫었으니까 상승하는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반도체 관련주 하나 더 볼게요. 자,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이 SK 하이닉스도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대응 라인들도 어느 라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가 또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자,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마켓나우 2부에서 제가 매수를 드렸었죠. 17만 원 중반에 있을 때 매수는 15만 3천 원부터 매수를 드렸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요 라인들 저항선 2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지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자, 일봉이 이 파란색 추세선을 보시면 이 일봉이 위에 있을 때는 지지선을 삼았어요. 자, 그 말이 뭐냐면 이 라인들을 찍으면서 계속 반등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그 라인들을 깨고 내려가면서 저항을 삼고 밑으로 쭉 빠졌습니다. 자, 또 한 번 그 파란색 저항선을 찍고 쭉 빠졌었는데 그 라인들을 계속 연결을 해볼게요. 이 파란색 추세 저항선을 보시면 되는데 그 라인을 한 틱도 틀리지 않고 딱 찍고 조정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올라오게 된다면 이 파란색 저항선을 찍으면 조정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세선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저항선을 보시면 20만 8천 원입니다. 자, 20만 8천 원 라인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그림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61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20만 8천 원 라인을 오면 SK 하이닉스 1차 목표치로 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그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 전고점 라인까지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니까 요거 잘 확인을 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주 하나만 더 볼게요. 한미 반도체를 제가 말씀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워낙에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에 매매를 또 많이 하시는 그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기존에 계속 지지를 하던 그 라인들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살짝 깼다는 그 이야기도 저번 주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봉 상향 지지선을 찍을 때마다 계속 반등이 났었는데 지금 살짝 깼다가 다시 올라탔죠. 자, 이 그림이 뭐냐면 여기 웨인하고 기관 관리라는 세력들은 한번 깼다가 올라온 상황에서 한 개인 투자자들 또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게 또 꼬신 후에 자,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다시 한번 밀면서 순절 물량을 받아서 먹고 다시 끌어올리려는 그런 그림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자, 밑에 68,800원. 저 라인들을 올 때까지만 그냥 매일 아침마다 매수 걸어놓고 그냥 기다리세요. 자, 지금 구간에서 따라가시기보다는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매수를 잡으시는 게 좋고, 자, 그렇다면 반등이 나오면 어디까지 반등이 나오느냐. 자, 위에 있는 1차 저항선 12만 원 연두색 저항선입니다. 12만 원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저항선에서 1차 저항선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거 차트를 보면 현재 구간이 보이는데 이 구간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과거 라인들을 보면 이 추세선 위에서는 지선 삼고 올라갔다가 다시 깨고 내려와서는 찍고 나서 조정을 주던 그 라인들이 연결되는 라인이 12만 원 라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 12만 원 만약 지금 현재 들고 계신 분들은 12만 원을 돌파를 해야 위에 있는 17만 원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고요. 최종 목표치는 20만 원을 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이런 저항선에서 물량을 좀 줄이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 반도체까지 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 세 종목에 대해서도 좀 전략을 잡아주셨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테슬라, 엔비디아를 봤던 것처럼 국내에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들이 해외에서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등하고 있는데 2차 전지 기업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자, 저번 주 화요일 날 제가 에코프로 BM을 말씀을 드리면서 맞아요. 지선 찍었다. 네. 이제 언제든지 사셔도 된다라고 네, 말씀드린 거 맞아요. 기억나세요? 자, 저번 주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에코프로 BM 차트를 보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었다고 제가 저번 주 화요일 마켓나우 2부 이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을 찍고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점은 나왔습니다. 최저점 라인 그 라인을 찍었으니까 위에 있는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위에 있는 1차 저항선을 여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오늘 그 저항선을 딱 찍고 음봉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실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자, 이 라인은 제가 저번 주 화요일도 말씀을 드렸고, 최종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에 오늘 최고점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저항선을 예전엔 지지선이었지만 지금 저항선으로 바뀐 그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라인에서 조정이 나면 테슬라도 음봉으로 맞고 떨어진 거 오늘 아까 보여드렸죠. 같이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밑에 있는 지지선이 오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이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매수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조정이 나온다고 너무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가 보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관리하는 여기 있는 세력들도 테슬라 저항선 찍은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찍기 전에도 저는 마켓나우 2부에서 벌써 알려드렸죠. 위에 있는 저항선이 어딘지. 자, 그 라인을 찍고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도 같이 음봉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라인이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고, 갭으로 올라타면서 계속 반등이 났던 그 빨간색 추세선을 여러분들 계속 주시를 하셔야 되고요. 자, 위에 올라간다면 43만 5천 원 라인입니다. 저항선.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신규 매수 접근한 노리시는 분들은 밑에 37만 5,500원 요 라인들에서는 매수 한번 잡아봄직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지지저항선 중간 라인이기 때문에 매수를 잡으시면 안 되겠죠. 다만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단기 저항선 40만 원을 지지를 하는지, 그리고 그 지지하고 위에 올라가서 43만 5천 원 라인 위에 있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지 맞고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비중을 좀 줄이셔야겠죠.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를 더 볼게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자, 이 포스코홀딩스도 제가 마켓나우 2부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밑에 있는 지지선들도 계속 보여드리면서 저항선이 어딘지도 알려드렸어요. 자, 오늘은 어떤 걸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으니까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W자로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에는 이 파란색 저항선이 보이실 거예요. 요 라인 안에서, 연두색 라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역헤드 숄더 8라인을 만들러 위에 있는 40만 원을 찍으러 할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많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 위에 있는 이 빨간색 추세선,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오픈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아침 방송은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요거 알려드릴게요. 자, 위에 있는 빨간색 추세선은 제가 가지고 온 게 이쪽 라인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과거에서 보시면 이쪽은 지지선이었죠. 제가 조금 더 줄일게요. 여러분들 똑같이 그어놓으시라고. 자, 과거에서는 이 라인은 지지선, 위에서는 지지선을 삼고 그 전 과거에서는 이 추세선을 저항선을 삼았어요. 그 라인이 최근에 올라왔을 때 이 저항선입니다. 자, 그대로 연동을 하면 딱 찍고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포스코홀딩스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위에 있는 40만 원 목표가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레벨업 차트로 5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부터 2차 전지까지 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리뷰를 좀 해봤는데요. 포스코홀딩스를 어떻게 차트를 그렸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는 또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네. 너무 아쉬운데요. 다음에 또 돌아와 주세요. 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태영 전문가와 함께 했고요. 네, 오늘 여러분들 마켓나우 2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이 발행하는 베이지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지북은 연준이 매년 8번 발행하는 경제보고서로 미국 전역의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요약한 문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이름처럼 베이지색 표지로 감싸여 있어서 베이지북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죠. 주요 내용은 연준 산하열, 2개 지역 연방은행에서 수집한 정보들로 구성됩니다. 각 지역의 기업, 은행, 노동시장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의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는데요. 이를 통해 소비, 고용, 물가, 생산 등 실물 경제의 최신 동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이지북은 통계나 숫자에 집중하기보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서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거나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을 체감하고 있다는 식의 생생한 분석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이 베이지북은 누가, 왜 중요하게 볼까요? 연준은 이 보고서를 참고해 통화정책, 즉 금리 결정이나 경제 부양책 같은 중요한 정책을 조율합니다. 또한 금융시장 참가자들에게는 향후 경제 방향성을 예측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죠. 베이지북은 1년에 8회, FOMC 회의 2주 전에 발표되고 FOMC가 단기 금리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베이지북은 연준의 웹사이트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니 경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미국 연준의 베이지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경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인사이트 시작하기 전에 중국 시장 출발 상황 좀 확인을 해볼까요? 자, 어제도 어쨌든 중국 상해 종합지수나 홍콩 항생지수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최근에 중국 증시가 또 약간은 주춤거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0.2% 하락세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고 홍콩 항생지수도 어제 0.5% 정도 하락 마감했는데 오늘도 출발할 때 지금 0.5% 넘게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중국 쪽의 시장의 분위기 반등이 안 나오고 있고 경기 부양책 이야기들이 뭔가 나오지 않고 또 오늘은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에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계속 좀 부담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시장 출발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이데일리 TV 인사이트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의 권소연 센터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봐야 될지 국내 기업들 시장의 분위기를 계속 체크해주고 계신데 오늘은 롯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아마 롯데로 방송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네네. 롯데 제2의 대우그룹으로 공중분해 위기라는 제목의 찌라시가 예. 이제 굉장히 아주 자극적이에요. 무시무시한 제목이. 찌라시가 돌았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공중분해, 부도, 파산 이런 단어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멀쩡한 기업도 이런 꼬리표가 붙으면 어쨌든 이제 시장에서 힘들어질 수밖에 분위기가 없기 때문에 이제 불안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 내용에 틀린 내용도 많았고 네네. 이제 이에 대한 아. 반박 찌라시도 돌았고 아니다 틀린 내용이 많다라는 찌라시도 돌았고 롯데캐피탈이 아주 이례적으로 이게 조회 공시를 요구한 것도 아닌데 유동성 위기 관련 루머는 사실무근이다라는 네, 그렇죠. 이제 해명성 공시도 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정말 시장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주시장보다는 그래도 이제 채권회 그러니까 회사채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보는 예. 경향이 있으니까 그분들 대상으로 설문 돌려봤어요.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SR이라는 신용평가사 전문가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 그 툴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대상으로 이제 최근에 그 결과 가지고 제가 한번 방송을 하긴 했었는데 네. 그분들 대상으로 이제 하루 동안 설문을 돌려봤는데 롯데그룹 진짜 위기에 빠진 게 맞냐? 롯데그룹 계열사 중에 네. 어디가 가장 위험할 것 같냐? 롯데그룹 다음에 어느 그룹이 제일 위험하다고 보냐? 이런 질문들을 아주 네. 짧게 해서 돌려봤는데 흥미로운 질문들이네요. SR이 저희 전문가 풀이 한 430명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요 하루 동안 그 설문에 응답하신 분이 73명이었었어요. 그래도 꽤 이제 응답을 한 거죠. 회사채 업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그렇죠. 회사채 설문하신 거죠? 그러니까 채권 매니저도 있고 채권 네네. 브로커도 있고 애널리스트도 있고 이런 분들로 이제 구성이 된 풀인데요. 73명이 응답했다는 것 자체가 이 이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구나라고 그러니까요. 이제 예.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5점 척도였어요. 그래서 5점은 매우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지금 이제 그래프에 네네. 보시면 2명만 매우 심각하다고 답을 예. 했죠. 그리고 이제 3점 정도가 그냥 보통, 중간. 1점은 전혀 문제 없다. 뭐 이런 정도인 건데 이렇게 보면 3점을 중심으로 이제 이쪽 4, 5점과 1, 2점이 약간 비등하게 배분이 되어 있는데 3점이 이제 보통인 거니까 네. 3점 미만, 그러니까 3점 이하를 이제 계산해 보면 한 64% 정도가 이제 3점 네네. 이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평균을 내보니까 2.98점이 나온 2.98 정도가 거니까 나오네요. 전반적으로 크레딧 시장에서는 롯데그룹의 위기설이 좀 과하다. 그렇게까지 걱정, 그러니까 공중분해 될 정도의 위기 그쵸. 수준은 네.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많다라고 나온 겁니다. 네. 자, 저희가 뭐 지난주에도 뭐 SRE와 관련해서 저희 설문에 이 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채권 쪽에 업무를 하는 담당자 전문가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롯데그룹의 지금의 진짜 위험한 것이냐. 일단은 뭐 3.4점대 중간이나 뭐 약간 위험하다 정도의 응답이 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아까 흥미로운 질문도 여러 개 하셨다고 네. 하는데 다음으로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은 뭐 이 롯데그룹의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진앙지가 어디냐, 제일 위험한 곳은 어딘가 이거에 대한 답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롯데그룹의 계열사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거기서 상장사반 출연한 8개 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비상장사 중에서도 뭐 호텔롯데 같은 게 큰 기업들이 있고 막 이런데 일단 이제 그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좀 위험하다고 보냐라는 질문에 두 기업이 동률을 받았어요. 두 개요? 롯데케미칼과 롯데건설인데 롯데케미칼, 건설. 각각 이제 46.6% 똑같이 34명씩 이제 요 두 기업을 뽑았는데 네네. 요 두 기업이 받은 표를 합하니까 94%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뭐 롯데 쇼핑이라든가 뭐 롯데 하이마트, 롯데 정밀화학 이런 것들이 이제 한두 표를 받긴 했는데 이제 압도적으로 롯데케미칼 그리고 롯데건설을 좀 건설. 주시해야 된다라고 나온 건데요. 네네. 사실 롯데케미칼은 이번 이 유동성 위기가 좀 시작이 된 곳이죠. 그렇죠. 지난번에 SRE 결과 소개할 때도 저희가 이제 앞으로 업황이 안 좋아질 것으로 이제 보는 업종이 화학 뭐냐라고 업종이었죠. 했을 때가 1위가 화학 업종이었었는데 롯데케미칼이 이제 석유화학 업체잖아요. 근데 이게 업황 악화 때문에 벌써 한 3년 연속 적자 이어지고 있고 이제 3분기에만 한 4,100억 원 정도 영업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3분기까지 누적으로 보면 영업 적자가 6,600억 원 정도 돼요. 네네. 게다가 이제 2022년 이후에 뭐 일진 머티리얼스 뭐 여기 인수하는 데만 그쵸. 2조 7천억 원 굉장히 큰 돈을 많이 대여였는데 썼어요. 예. 2조 7천억 원 썼고 그 인도네시아 라인 프로젝트 이런 데 한 5조 2천억 원 쓰고 이러면서 이 자금 조달하는데 이제 뭐 일진 머티리얼스도 1조를 이제 차입으로 부담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게 빚은 늘었는데 이제 업황이 별로 안 좋아지니까 그쵸. 버는 돈은 줄어들고 이래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안 좋아졌는데 이자 비용만 놓고 보면 지난 2021년만 해도 852억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네. 올해 3분기까지 연결 기준으로 누적으로 보니까 3,197억 원. 그냥 굉장히 많이 거의 늘어난 거죠. 3,200억 원 가까이 그렇죠. 됐네요. 그러니까 아이고. 사실 이게 저금리 때 조달해 놓은 거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이자 비용이 늘어난 거고 네. 롯데건설 같은 건설? 경우는 이제 부동산 PF 부담이 여전히 있기는 해요. 많이 이제 해소가 되긴 했는데 뭐 부동산 PF 관련해서 롯데건설의 위기는 그래도 다른 계열사에 비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다라고 했고 사실 최근 2년 정도는 계속 이제 롯데그룹 내에서 롯데건설로 인한 리스크 전이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높게 봤었는데 네. 뭐 이제 롯데케미칼이 이제 치고 올라온 거죠. 네. 그런데 두 기업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평가가 좀 나왔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화학업종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요즘 시장에서 화학업종 위기다. 뭐 정부에서도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나오고 있고 구조조정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진 머티리얼즈를 어쨌든 비싼 돈 주고 인수를 했는데 결국에 일진 머티리얼즈에서도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도 부담인 상황입니다. 자, 롯데 쇼핑도 뭐 설문에서는 어쨌든 뭐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응답들이 나왔다는 게 2표 정도 나왔죠. 네, 뭐 많지는 않았지만 롯데 쇼핑은 또 롯데 그룹 내에서는 어쨌든 현금 창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데인데 여기도 뭐 위험하다는 코멘트가 나왔다는 것도 조금은 의아하기도 하네요. 매수가 안 좋으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뭐 롯데그룹이 어렵다, 뭐 불안하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기는 했는데 어쨌든
트리거가 된 거는 롯데케미칼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이 네. 롯데케미칼에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제 기사로 많이 접하셨을 텐데 회사채에서 이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네네. 근데 사실 이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말이 굉장히 네,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마 요새 대체 투자해 놓은 것들 부동산이나 뭐 오피스 빌딩 뭐 이런 데서도 기한이익 상실 우리가 EOD 발생했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기한이익이라는 거는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 네. 언제까지 갚으세요 하고 빌려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만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 만기 때까지는 원금을 상환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돈을 빌린 사람이 요 기한까지는 내가 이익을 취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법정용어로 기한이익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돈을 빌려줄 때 이 빌려준 사람의 뭐 신용도도 보지만 빌려주면서 요 이제 갚아야 되는 사람 대상이 어떤 조건을 좀 충족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요 정도는 좀 그쵸. 유지를 해달라는 이제 네. 조건을 걸기도 조건이 하는데 있죠. 그 조건을 만약에 충족하지 못한 상태가 되면 이제 기한이익 상실 상태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는 건데 그 만기가 되기 전에 원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회수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 기한이익을 이제 상실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보통은 이제 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의 신용 위험이 커져서 이거 만기까지 기다렸다가는 이걸 돌려받지 못할 것 그쵸, 같아. 네. 그래서 만기가 되기 전에 원금 주세요라고 이제 요구하는 상황이 그쵸. 이제 기한이 상실 상태인 건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로 회사채를 꽤 많이 발행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조건을 좀 많이 걸었던 거죠. 네네, 근데 어떤 보통은 조건이죠? 회사채 발행할 때 이런 재무 조건을 좀 걸긴 해요. 대표적인 게 부채 비율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달라 이런 건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제 회사채를 발행할 때 예를 들어 부채 비율 200% 이하를 유지해달라. 그리고 뭐 자산 총액의 100% 이상 자산 처분은 금지해달라. 그리고 지급 보증 500%, 담보권 설정 300% 미만을 유지해달라. 뭐 이런 조건을 걸었는데 이런 조건은 보통 회사채 발행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재무 특약을 거는 네네.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특이하게 이건 이례적인 상황인데, 그러니까 흔한 상황은 아니에요. 네네. 3개월 누적으로 이자 비용 대비 삼각적 영업이익,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에비타라고 부르는 그렇죠. 네, 요 에비타. 이익이 5배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특약을 건 회사채를 보니까 이제 52회부터 60회까지 회사채인데 네, 이게 이게 언제였죠? 발행 시기를 보니까 2016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발행된 어. 회사채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 52회도 1차, 2차, 3차 약간 이게 회차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있고. 이게 총 보니까 14차례에 걸쳐서 발행된 회사채인 건데 총 발행자, 그러니까 요 특약을 건 회사채 발행잔액 규모가 2조 450억 원이고 롯데케미칼의 전체 회사채 잔액이 한 2조 2,9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회사채 이 특약이 걸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이제 아. 뭐 2023년 3월 이후에 발행된 회사채에는 이 특약이 이제 없어지기도 없어졌어요. 했었는데 아. 아니 왜 이런 조항을 넣었지?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특약을 넣었을 때는 롯데케미칼이 잘 나갔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2016년만 해도 이자 비용 대비 에비타가 41배가 넘었고 어우, 그리고 그 뒤로도 뭐 30배 이상을 계속 유지해 오다가 좀 낮아졌네라고 이제 볼 만한 시기가 2020년이었는데 그때도 11배였어요. 그때도 11배였는데. 그리고 2021년에 다시 27.8배로 올라갔다가 이제 이 비율이 그러니까 이 발행할 때는 이 비율이 설마 5배 이하로 떨어지겠어? 그러게요. 아. 롯데케미칼인데? 막 이랬던 그러게요. 거죠. 네. 근데 이게 2022년에 1.2배로 뚝 떨어졌고 지금 그림에 나오네요. 그렇죠. 2023년에는 2.2배, 그리고 2024년에 저게 이제 내려갔군요, 저때. 삼성전자권 추정치인데 2024년에 이제 3분기 실적까지만 나왔잖아요. 연간으로 보면 한 1.1배 정도 되지 않겠냐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재무약정 특약을 준수하지 못했으니까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에비타, 우리가 뭐 흔히들 생각을 할 때 기업의 뭐 현금 창출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저희가 에비타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조건을 걸었을 때는 어쨌든 자신이 있었을 때니까 롯데케미칼이 잘 나가고 자신이 있었을 때니까 조건을 걸고 많은 돈을 뭔가 유치를 했을 텐데 그게 이제 업황이 안 좋아지고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점점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위기가 생기고 이제 뭐 이거 괜찮은 거냐라는 질문들이 막 들어왔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롯데케미칼이 이 존폐 위기에 놓일 정도로 뭔가 뭐 주인이 바뀔 정도로 뭔가 앞으로의 변화가 생길까요? 그 기한이 상실 지금 사유가 발생한 상태이기 네네. 때문에 그 사유를 해소를 하거나 아니면 요 특약은 조금 유예를 해달라라고 이제 사채권자, 그러니까 채권자들을 이제 설득을 하면 돼요. 그래서 롯데 지주가 이제 지난주에 낸 자료를 보면 지금 이제 채권자들하고 순차적으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상의 이제 중인가요? 이번 주 중에 사채권자 집회 그러니까 소집 공고를 내고 다음 달 중에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서 이 특약상을 좀 조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 사채권자 집회는 사실 이제 각 회사채별로 진행이 네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안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들어 요 특약은 조금 이제 유예를 해달라라고 요 안건을 이제 결의해서 통과를 시키려면 네네. 출석한 사채권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이제 미상환 잔액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이제 이 특약은 유예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뭐 말씀을 해주시는 거에 들은 생각은 어쨌든 이게 돈이 걸린 건데 네. 그쪽에서도 결국에는 이걸 채권자들이 쉽게 받아들여 줄 거냐는 것도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정말 못 갚을 정도의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영업 활동에 따른 현금으로 계속 이제 창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도 보면 뭐 대한항공이라든가 뭐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뭐 한국항공우주 이런 것들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아, 이런 이제 그래요? 특약을 조정해서 일단 이제 한 급이 넘긴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 사실 이제 롯데케미칼이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그 기관 투자들을 순차적으로 만나고 있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일부는 일시적인 이유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웨이버라고 부르는데 네. 웨이버 줄게라고 이제 합의를 좀 이끌어낸 좀 곳들도 봐줬군요. 있고 이래서 이제 소집을 해서 사채권자 총회를 하면 이제 거기서 결론이 날 텐데 사실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나 이거 유예해주지 못할 것 같아. 뭐 EOD 선언할게라고 하는 게 굉장히 리스키한 게 만약에 이제 이 특정 사채, 그러니까 이 기관 투자자들은 전체 사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 회사채를 네네, 갖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EOD를 선언하게 되면 다른 회사채들도 다 이제 순차적으로 다. 이제 EOD가 걸리는 상황이고 이 사채뿐만 아니라 은행 차입금까지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롯데케미칼이라는 회사 자체가 좀 위험해질 수 있는 거고. 현금 유동성이 완전히 막혀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뭐 EOD가 발생하는 회사채가 이렇게 불어나게 되면 내 원금을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일시적으로 유예를 해주고 원금, 그러니까 만기까지 좀 기다렸다가 이제 상환을 받는 게 더 이로울 수 있는 데다가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롯데케미칼에 한정되어 있는 리스크가 아닌 게 네. 뭐 롯데건설 굉장히 어려웠을 때 네, 그쵸, 롯데케미칼이 지급 보증을 서서 롯데건설이 회사채를 발행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또 그런데 연결되군요. 롯데케미칼이 만약에 EOD가 난다 그러면 롯데건설의 회사채도 문제가 그렇겠네요.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정말 롯데그룹 전체로 유동성 위기가 번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의적인 차원에서 이제 사채권자들이 아마도 웨이버를 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이게 사실 롯데케미칼이 신용등급이 AA예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나쁘지 초월한 않아요. 기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리플 A 그 다음이 이제 그쵸. AA인데 보통은 이제 이런 EOD 사유 발생하는 기업들이 뭐 트리플 B 이하급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초고령 기업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냐라는 것도 좀 있어서 회사채 시장에서는 롯데케미칼 정도면 이런 정도는 이제 유예해주고 넘어가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다라고 보는 분위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좀 유예를 해주면서 기회를 주면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는 좀 룸을 만들어주려고 할 것 같다. 그게 아마도 뭐 또 어쨌든 뭐 신용등급 자체도 낮지 않으니까 이걸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롯데케미칼이 그럼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근데 또 만에 하나 이벤트 오브 디폴트 EOD가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순차적으로 또 다른 그룹사까지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당이 가능할까 최악의 상황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롯데지주가 지난주에 낸 자료를 보면 네. 이제 10월 기준으로 롯데그룹의 총 자산이 뭐 139조가 된다. 그리고 보유 주식 가치가 37조 5천억 원에 달하고 그룹 전체 부동산 가치가 56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롯데백화점이 이제 있는 입지만 봐도 그쵸. 대규모 알짜배기 도심의 땅이죠. 이제 중앙 그러니까 핵심 알짜 이제 위치이기 때문에 뭐 부동산 가치도 56조 원 정도 되고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예금도 15조 4천억 원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롯데케미칼만 봐도 보유 예금이 한 4조 원 정도니까 이 보유 예금으로 회사채 지금 이제 특약 EOD 사유가 발생한 게 2조 한 450억 원 정도 되니까 이거는 갚고도 남을 정도가 되니까 해결은 가능할 텐데 네. 사실 이제 롯데케미칼이 발행한 회사채가 2조 한 3천억 원 정도 되고 그중에 90% 정도가 지금 특약에 걸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롯데케미칼이 올 들어서는 회사채 발행을 안 하고 주로 CP로 발행을 했어요. 한 6천억 원 정도 CP를 발행을 했는데 CP는 사실 단기 자금인 거잖아요. 네네. 단기를 조달한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 조달 구조가 단기화된 거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는 상황이긴 그러네요. 합니다. 근데 뭐 왜 이렇게 했냐면
회사채는 사실은 이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제 그러니까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거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3,000억 발행하겠다 그랬는데 수요예측에 응한 자금은 뭐 거기 미달돼 우리가 미매각이라고 표현하는데 미매각이 되면 약간 평판 리스크가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롯데케미칼은 AA로 신용등급이 높긴 한데 등급 전망이 지금 다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등급이 하락할 요인이 있는. 그래서 이미 롯데케미칼의 이 회사채 금리는 AA급보다는 이제 A급에 가까운 금리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이제 생각해서 지금 CP로 좀 올해는 발행을 했는데 이제 단기 자금 조달에 따른 부담 이런 것들은 좀 존재하긴 하죠. 네.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뭐 최근에 이러다 보니까 뭐 일단은 뭐 현금은 충분하다라고 롯데 측에서는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근데 또 한쪽에서는 뭐 롯데백화점 부산 좀 뭐 매각한다 뭐 이러면서 뭔가 자산 정리하려는 움직임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롯데그룹이 우리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 것보다 이제 언론 보도로 많이 나오고 네, 있죠. 루머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매물로 내놨다는 네. 듯 뭐 이러고 있는데 롯데는 사실 이제 뭐 우리 뭘 팔 거다라고 인정한 상황은 아니고요. 네. 어쨌든 EOD라는 말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사업 구조조정이라든가 자산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롯데가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한 부분은 뭐냐면 해외 자회사 지분 활용해서 한 1조 3천억 원 정도 유동성 확보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에 한해서인데 네. 뭐 이 중에 6,600억 원은 이달 초에 조달했고 이제 남은 6,500억 원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롯데가 이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뭐가 이제 좋을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예. 알짜 계열사 매각, 그러니까 그 계열사 매각이 한 64% 정도가 나왔어요. 그게 뭐 알짜든 비유량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롯데렌탈 얘기도 나오고 롯데렌탈은 굉장히 알짜잖아요. 그렇죠. 뭐 아까 말씀하신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이런 것도 좀 매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사실 이제 금산비리 때문에 롯데그룹이 롯데카드, 롯데손보 같은 금융사들 이미 다 팔았어요. 뭐 둘 다 사모펀드에 팔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남은 금융사가 또 롯데캐피탈이 있거든요. 그래서 롯데캐피탈도 매각 대상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뭐 이런 답 말고도 이제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이제 업황 회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위기도 지나갈 것이다라는 의견도 한 23%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석유화학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시클리컬 산업이기 그쵸, 때문에 어느 정도 침체기를 겪고 이제 공급 수요가 좀 조정이 되면 사이클이 또 맞아 다시 또 이제 떨어지면,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그러니까 이 답이 23% 정도 나온 걸 보면서 꽤 많네요. 아, 롯데그룹 상황이 그렇게 위기 상황이라고 보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또 이 답에서 좀 반증이 됐고 또 뭐 이 밖에 이제 기타 답변도 많이 나왔는데 네. 뭐 자산 매각 유동화 담보 대출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유 자산을 유동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고 답한 것도 있고 이제 롯데그룹이 금융권이랑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답도 있었고요. 시장이랑 이제 소통을 좀 자주 하면서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이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방안 이것도 이제 예시에 넣기는데 네네. 그거는 1%인가 굉장히 낮게 나와서 이게 별로 없었나요? 정부가 나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는 그 시각들이 정도까지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다라는 시각이 네. 일단 많은 것 같네요. 시장에서는. 네. 정부가 나설 정도까지의 위험은 아니다라는 그런 그렇죠. 의견들이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는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뭐 롯데도 롯데인데 뭐 어쨌든 지금 뭐 미국의 트럼프도 다시 돌아왔고 중국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시대가 바뀌고 경기도 어렵고 자 이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대기업들도 막 구조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 실제로 추진하는 데들도 많고요. 자 그러면 롯데 말고도 저희가 아까 설문도 하셨다고 하는데 롯데 말고 그럼 다른 대기업 집단 대기업 그룹 중에 또 뭔가 위험성이 감지되는 곳이 어딘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SRE 선물 소서 했을 때 네네. 그때도 이제 질문에 그게 있었거든요. 재무부담 누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룹. 네. 1위가 SK였고 그때 2위가 예, 롯데였어요. 3위가 신세계, 4위가 효성, 5위가 CJ였는데 이번에 그 질문 다시 넣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중간에 그 사이에 이제 롯데 여러 케미칼 가지 사태가 이슈들이 터졌고 있었죠. 네. 이제 다른 이슈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효성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효성이요? 효성이 이제 49.3%가 효성을 찍었으니까 거의 절반 가까운 이제 응답자들이 효성그룹이 조금 이제 걱정스럽다라고 한 건데 효성그룹 역시 석유화학 업황 불안에 직격탄을 그렇네요. 맞은 화학이네요. 것이잖아요. 거기가 효성화학도 있고 뭐 효성 CNC도 있고 효성중공업도 있고 뭐 이제 이런 사업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데 효성화학이 지금 이제 실적 부진 때문에 재무구조 악화를 좀 겪으면서 거의 이제 완전 자본 전시에 가까워진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흑자를 내고 있는 그 사업부 중에 반도체
특수가수 요거 매각 추진해 왔는데 뭐 스틱하고 IMM 인베스트먼트 두 군데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는데 그게 약간 무산이 되고 이러면서 그 사이 이제 이자 비용이 계속 나가고 이런 상황이라서 약간 좀 우려가 좀 가중된 상황이고요. 네. 또 뭐 SK는 워낙에 뭐 배터리 사업인 SK온에 대한 좀 걱정이 좀 많았는데 SK 하이닉스가 네. HBM 다 때문에 이제 커버해주죠. 굉장히 좀 잘 나가니까. 호시자로 보내고 네. 있으니까 좀 한숨 돌린 거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화학업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시크리컬 산업이라서 네네.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이 시기를 버티면 또 호시조도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구조정 그리고 뭐 사업 효율화, 뭐 자산 매각 이런 것들의 노력을 좀 하면서 버티면 또 좋은 시절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롯데그룹과 또 뭐 효성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 화학업종이 가장 큰 화두고 가장 또 고민이 많은 업종인 것 같아요. 어쨌든 시클리컬 업종이라서 이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이클이 돌아오기 전에 무너지면 이제 힘들어지는 건데 그 전까지는 어쨌든 허리띠 졸라매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하는 이 대기업 중에서도 화학 업종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은 좀 살펴보고 대책을 어떻게 펼치는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면서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권소연 센터장과 함께 롯데그룹을 한번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센터장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디터코 신혜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슐렛 UPC 2호 패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2호 플로우 급등,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으로 농업 테마 급등세, 대동 TYM 폭등입니다. 자, 다우존스는 지금 신고가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또 갭상승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또 돌파하는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지금 계단식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이격을 줄이면 가고, 이격을 줄이면 가고, 이격을 줄이면 가고, 자, 계속 끝도 없이 가고 있네요. 지금 45,000에 다가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3대 지수 중에 다우존스가 가장 강한 모습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다우존스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건 아시겠죠? 예전에는 엑슨모빌하고 쉐브론의 중심이었는데 그 뒤에 애플이 들어왔고요. 이제 엔비디아마저 들어오면서 다우존스 30이 이제 굉장히 약간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업종이 많이 있었는데 굉장히 트렌드를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는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 약간 조금 방어주가 많고 유틸리티주가 많다. 그러니까 다우존스가 나스닥보다 강하면 약간 유틸리티랑 방어주가 강한 시세가 약한 날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이제는 틀립니다. 그렇죠? 다우존스가 30종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대표성이 예전에 비해 엑스모빌이 빠지면서 크게 변화했고요. 엔비디아가 들어오면서 한 번 더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이 떨어지고 다우존스가 올랐다고 해서 방어주나 유틸리티주가 올랐다고 해석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지금. 자, 나스닥은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만도 지금 2만이라는 마디지수 때도 걸려 있죠. 다우존스는 정고점을 돌파하고 갭상승으로 날렸는데 지금 나스닥은 19,500을 가야 19,366.07 11월 11일 날 고점을 돌파하게 됩니다. 다우가 3대 지수 중에 가장 강하죠. 자, S&P 500을 보죠. 3대 지수 중에 가장 강하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겠습니다. 4대 지수까지 해도 다우가 가장 강합니다. 자, S&P 500도 11월 25일 날 지금 넘어서긴 했는데 다우존스가 완전히 넘어선 거에 비해서 약하죠. 얘는 지금 십자 음봉이 떨어졌습니다. 6,020.75 찍었고 그 다음에 5,987.37로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 2만 그리고 S&P 500 6천 이런 마디 지수대에 걸려 있죠. 이걸 마디 지수라고 합니다. 5천, 6천, 7천, 만, 2만. 이게 뭐 이동평균선이라던가 고점 추세선이라던가 이런 저항이 평균선이라던가 선으로 없더라도 이런 마디 지수대 지수 자체에 저항이 있어요. 우리가 그 어떤 저기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뭐 신기록을 세우려고 할 때 99일 뭐 연속 금연을 성공하다가 100일째 실패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겠습니다. 반도체가 가장 약합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아직도 지금 헤매고 있는 모습이죠. 10월 달부터 계속 헤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대 지수 중에 가장 약한 모습이고 지금 5,400이 지금 박스권 상단인데 아직도 지금 5,000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우존스가 캐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유틸리티가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죠. 자, 니케이 지수는 지금 계속 횡보 중이거든요. 이동평균선이 엄청나게 밀집되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의 시가총액 1위는 도요타 자동차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도요타 자동차의 차트가 이와 비슷하겠죠. 자, 대만은 TSMC가 1위입니다. 대만도 지금 횡보 구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이동평균선이 전부 밀집하고 있습니다. 50, 20, 60, 120 전부 다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 수렴이 언젠가는 확산으로 바뀔 텐데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상해 종합입니다. 상해 종합은 여기서 9월 18일이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폭등세를 펼쳤는데 지금 코로나 봉쇄를 세계에서 가장 나중에 푼 다음에 여기서 대량 양적 완화를 시키고 부동산 규제를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그 기대감이 폭등을 했다가 지금 진동폭이 작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진동폭이 작아지면서 그 상황을 유지하지 못하고 중간 단계에서 지금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힘이 많이 약해졌죠. 밑에서 올라오는 이동평균선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심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천은 경제 특구 지역이죠. 심천 지수도 뭐 다 상해랑 비슷한데 상해 같은 경우에는 귀주 모태주라는 그 고량주가 1위예요. 지금 심천은 약간 IT가 몰려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심천조차도 고량주가 많아요. 얘네는 지금 상해 심천이 대부분 시가총액이 전부 술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자, 이것도 이 수렴을 하고 있죠. 일단 양적 완화라던가 경제 부양 정책의 효과는 살짝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이 지금 G2의 영향을 골고루 받는 우리나라는 두 가지 영향을 아무도 못 받고 있어요. 자, 일단 지금까지 외국인이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만 지금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 거래소 다 마찬가지고요. 개인만 사고 있고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죠. 양시장이 전부 다 쌍끌이 매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갖고 나가버리겠죠. 그래서 지금 달러가 없어집니다. 그럼 달러 가치가 오르죠. 지금 1,400원대 돌파가 지금 눈앞에 있거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1,400원대 돌파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고점을 다 돌파했어요. 원달러 환율인데 그냥 차트가 오르면 달러 가치가 오른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무슨 원달러 환율이니 뭔 저기 N달러 환율이니 모든 차트가 올라가면 달러 가치가 오르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그 통화는 내리는 것이고요. 지금 달러 가치가 오르는 거고 원화는 급락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 5월 달부터 이 고점들 있죠. 5월, 6월, 7월 달 고점을 전부 돌파했습니다. 지금. 위험하죠. 여기서 만약에 위로 슈팅이 나오면 1,410원도 돌파할 수가 있어요. 저기서 만약에 트리거는 저거겠죠.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외국인이 주식을 매도해서 우리나라에 내고 달러를 받아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그만큼 없어지죠. 그러니까 달러가 귀해지니까 달러 가격이 오르죠. 물론 외국인 매도 매수로 모든 달러에 그 영향이 미치는 건 100% 영향이 미치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그 양이 많아지면서 매매량이 많아지면서 주식시장의 매매가 영향을 미치는 게 커졌습니다. 이제 그거를 보고 예를 들어서 그 달러 원화라던가 무슨 달러 선물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더 다이나믹하게 하겠죠.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떨어지는 데 더 베팅을 할 것이고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올라가는 데 더 베팅을 해서 그 세기가 더 세질 뿐이죠. 물론 수출 수입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더 영향을 미친다는 거 물론 초장기적으로는 국력을 의미합니다만 그렇죠? 초장기적인 게 이 1일의 영향을 다 모두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원화 가치라던가 뭐 이 달러 가치는 일단 국력인데 그건 초장기적인 얘기예요. 아시죠? 미국이 국력이 세니까 센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가서 떵떵거리고 노는 게 왜 그래요? 동남아시아 돈보다 우리나라 돈이 높으니까 5,000원만 줘도
그죠? 서비스 잘 받으니까 그러니까 떵떵거리는 거예요. 그게 국력의 차이인 거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쭉 있는데 지금 20위권 안에서 파란색 많이 보이죠? 제일 많이 떨어지는 거 뭔가요? 자,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제일 많이 빠지고 있죠. HD 현대중공업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조선, 그다음에 바이오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계속 그 첫날 급락했을 때 20% 쭉 끌어올렸다가 그다음에 쭉쭉쭉 빠지죠. 이미 하락세가 진행 중이란 거예요. 그런 변동성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이미 하락세로 접어든 것이고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그다음에 여기 지금 끼지 않았네요. 20위 밖으로 나가 있네요. 리가켄바이오, 그다음에 펩트론하고 ABL바이오 이렇게 4대장이죠. 플랫폼 기술 수출주가 전부 시세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휴젤하고 클래시스 같은 이런 K 미용기기도 힘을 잃었죠. 지금 오늘은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반등을 합니다만 지금 장기 추세가 이미 다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들어 올릴 애가 보이지 않죠. 신성델타테크는 테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초전도체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는 없어요. 자, 지금 가장 많이 그 특징적인 것을 지금 보면은 탄소 나노 튜브 섹터가 일단 가장 많이 오르고 있어요. 무선 충전 기술 태풍 및 장마. 그다음에 맥신. 자, 맥신 쪽에 조금 특이할 만한 게 있죠. 이오플로우가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지금 장중 상한가가 아니죠. 지금 기세 상한가를 갔습니다. 기세 상한가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라서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점 상한가라고도 하죠. 지금 점 상한가가 무려 이틀 동안 나왔습니다. 이오플로우에 관심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금 한 1년 사이에 다이나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세계 최고의 의료기기 회사인 메드트로닉의 인수될 운명이어서 굉장히 부각이 되다가 갑자기 인슐렛이라는 회사가 태클을 걸어버렸죠. 그렇죠? 인슐렛이 우리나라 회사에서도 태클 걸었을 거예요. 그거는 사실. 자, 어쨌든 이오플로우가 지금 상한가를 갔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기세 상한가를 갔죠. 자, 그다음에 농업 분야죠. 농업 분야에서 지금 대동금속이 상한가를 갖고 대동이 18.1짜리입니다. 옛날에 대동공업이었죠. 주식농부가 많이 갖고 있었던 그 종목이고 TIM이 있고 지금 이게 지금 세계가 지금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는 저기 지역 있죠. 지금 공업 지역 있죠. 쿠르 뭐죠? 거기에 지금 막 치열하게 전투 벌어지고 있잖아요. 거기 제외하고는 전부 다 농업지대예요. 별명이 뭐였어요? 유럽의 빵바구니잖아요. 근데 그 농업을 제대로 지금 농촌이 다 초토화됐습니다. 농촌이 다 초토화가 돼가지고 어차피 공업지대는 지금 푸틴이 뺏어가지고 그걸 분명히 협상해서 그걸 안 내줄 거예요. 그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농촌이 피폐화된 것을 이제 갖고 와야 되니까 당연히 농기계 관련주가 지금 오르게 되겠죠. 지금 뭐 바이든이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이든이 확전 양상으로 나가버리는 걸 트럼프가 분명히 그걸 자제하는 쪽으로 나갈 것은 분명히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엄연한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기계 관련주가 급등을 하고 있자. 대동금속이 상한가고 대동이 18.17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하나씩 보죠. 자, 점 상한가를 가버렸죠. 자, 이거는 미리 알고 있거나 그냥 물려서 가만히 들고 있었지 않았으면 이걸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60%를. 그리고 사실 여기서 물리신 분은 60%가 수익인데 수익이 났어도 아직도 수익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점 상한가를 2번 갔는데 뭐 내일 점 상한가 또 갈 수도 있습니다. 점 상한가를 이제 이걸 계속 가버리면은 그렇죠? 이런 분들도 다 적이 되겠죠. 다 구제를 받겠죠. 근데 이거는 세력의 맘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간 이유가 왜 갔느냐? 지금 인슐렛이라는 회사가 원래 인슐린 패치를 자동으로 지금 인슐린이 들어가는 패치를 개발했는데 이오플로우가 세계에서 2번째로 이오 패치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메드트로닉이 그걸 노리고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인슐렛이 태클을 걸었습니다. 당연하죠. 자기만 지금 장악을 하고 있던 시장에 갑자기 2인자가 등장을 하면은 당연히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됐어요. UPC라는 곳에서 기각이 되는 바람에 지금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점 상한가를. 이 지금 소송비로 쓴 것만 지난해 이오플로가 56억 원 썼고요. 올해 3분기까지 198억 원을 썼어요. 지금 이 소송 비용에. 그러니까 지금 메드트로닉하고 인수도 어그러져 버렸고 메드트로닉은 인수하려다가 인슈레이스 소송을 거니까 이 소송 관계에 있는 이제 인수를 진행할 수가 없었죠. 그거 어그러지고 소송 비용 다 날리고 본업도 못 하고 있는데
일단 판매 금지 가처분 시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점상한가 2방을 갔네요. 내일도 점상한가로 시작을 한다면은 그쵸, 꽤 많은 하락폭에 지금 저희가 있겠네요. 만회가 있겠네요. 이게 가장 좋은 거죠. 점한가 수준으로 떨어지다가 그걸 만회하는 게. 자, 이거 대동입니다. 대동은 지금 여기서 계속 하락세가 계속 깊어지다가 일봉입니다. 하락세가 계속 깊어지다가 여기서 급등해서 들어 올리는 모습이죠. 여기서 뭔가 작업이 있었죠. 이 거래량을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졌죠. 지금 1년에 나온 거래량 싹 다 합쳐도 이거에 안 됩니다. 지금. 이 지금 3일 동안 나온 거래량 때에 안 돼요. 지금. 저거는 2023년도 말에 나온 거래량이고 2024년도 11월 달까지 나온 거래량 죄다 합쳐도 이 막대 그래프 하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돈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일단 지금 한 번 띄운 다음에 2번 눌리고 다시 갭상승으로 지금 띄우는 모습이죠. 물론 지금 첩첩산중으로 매물대가 쌓여 있지만 지금 거래량 자체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지금 이 힘으로 요거는 충분히 밀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게 시세가 이슈가 계속되면은.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2호 패치입니다. 몸에다 붙여가지고, 네, 알아서 체크를 해가지고, 몸의 혈당을 체크해가지고, 지금 인슐린을 넣어주는 웨어러블입니다. 근데 이게 세계 2번째로 개발을 했는데, 이거를 태클 건 거죠. 그 메드트로닉에도 인수를 못했고, 뒤로 가보겠습니다. 메드트로닉하고 인슐렛하고 전부 다 나스닥 상장회사예요. 자, 이거를 딱 껴놓으면은 여기가 껴져서 피부에 꽂힙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알아가지고, 최대 84시간 사용하고 일회용 패치를 버리고 또 새 걸 하고 이런 건데, 자, 이게 너무 뛰어나니까 메드트로닉도 혈당기기 쪽으로 진출하려고 이 포트폴리오를 늘리려고 인수합병을 했었는데 진행하다가 인슐렛 때문에 태클이 걸어진 거죠. 근데 지금 다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생겨버린 거죠. 이렇게 돼서 일단 또 모릅니다. 다시 뭐 재항고를 하거나 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겠죠. 뒤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뭐 물리신 분들에게는 점상한가가 계속 나오는 게 아주 유리하죠. 자, 오늘 나온 공시죠. UPC CFI 380-2024로 해가지고 원고의 판매 금지 신청 및 부수적인 요청을 기각한다. 그리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 이게 아주 좋죠. 인슐렛이 이 소송 비용 다 부담해야 됩니다. 만약에 패소를 하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할 소송 비용은 유로 400유로를 한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원고 측이 만약 항소할 경우, 그렇죠? 인슐렛은 당연히 다시 항소할 가능성이 높고요. 인슐렛이 항소를 하면은 다시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시를 일단 냈습니다. 자, 아직 끝난 싸움은 아니죠. 이게 소송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점상한가가 언제든 풀릴 가능성을 대비해야 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운 좋게 갖고 있으셨던 분은 내일 점상한가 내지는 급등을 한다면 미련 없이 파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2번째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 종전을 위해 노력한다. 이 얘기를 지금 했는데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된 알츠 하원 의원이 말을 던졌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확전되는 걸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산주가 죄다 급락을 하는데 방산주 급락은 이미 예고된 거였어요. 오늘 이 얘기는 핑계죠. 이미 하나요 에어로스페이스 에라지넥소는 정점이 지났습니다. 거기서 그냥 핑계로 이걸 맞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떨어진 걸로 아는 거죠. 이미 고점이 지났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잘 내려가는 거 그 일만 남은 거죠. 자, 대동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런 걸 만들죠. 콤바인, 이항기, 다목적 운반차 이런 것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고요. TIM도 이거랑 포트폴리오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동하고 TIM 이런 것들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인슐렛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이오플로우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떠오르고 있는 대동 위주로 지금 특징주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평입니다. 오늘 전 한국인이니까 인슐렛은 응원하지 않고 당연히 이오플로우를 응원해야겠죠. 자, 369 해보겠습니다. 아파트 그 리듬에 맞춰서 2는 4, 2, 3은 6, 2, 4, 8, 2, 5 패치.
네, 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좀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네. 전략이 도움이 돼가지고. 네. 근데 최근 요즘 시장 다들 그래요. 투자 난이도가 높다고. 그죠. 변동성이 좀 큰 것 같고 이게 좀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미국 시장은 잘 가는 것 같아서 투자 못한 분들은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그 심리가 더 멀어지는 것 같고 오늘도 투자에 좀 지혜를 전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한번 보시면은 네. 어제 반등에 성공을 했고 전주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예. 물론 엇갈리는 현상이 나타나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형주가 쉬어가다가 중소형주가 올라가고 또다시 또 대형주가 상승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어떤 투자의 패턴을 찾기가 참 어렵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어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초심으로 되돌아가서 올해 연초에 어떻었는지 한번 보면 연초에. 네. 예.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불안했었습니다. 근데 연초에 저기 나와 있던 전망치들이 보시면은 뭐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뭐 대부분의 하우스들이 다 5천 이하였단 말이죠, 전망이. 근데 지금 얼마죠? 거의 6천 근처까지 예. 와 있죠. 예. 그래서 상당히 괴리가 컸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올해의 이제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지금 이제 판단이 되고 있어요. 예. 뭐 예를 들면 야디니 리서치가 저기 보시면은 5,400으로서 가장 긍정적으로 올해 연초에 바라봤었고요. 네. 또 지금 현재 연말까지도 6,000포인트 이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래에 대해서도 좀 이제 보면 좋겠는데 왜 불안 심리가 생기냐면 저렇게 연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숫자로서 지금 올해가 마감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러니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냐 네,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어서. 이 차트가 지금 뭐냐면 이게 12개월 포워드 PER인데요. 22배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저희 차트 보시면은 22배보다 높았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죠. 네. 예, 그래서 가장 높았던 적이 23배 반 정도, 23.5배 정도. 그러니 뭐 거의 고점에 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두려움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되는 게 이익이 늘고 있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이익이 늘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올해 이익이 한 9% 정도 S&P 500 단위로서 EPS가 증가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자그마치 15% 상승할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서 예. 그렇다면 모멘텀이 지금 더해지는 거거든요. 모멘텀이 더해질 때는 지수가 보통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2025년의 적정 가치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7,200포인트 정도까지 나오고요. 7,200까지. 네. 야디니 리서치에서 얘기하는 건 7,000 정도. 예. 근데 열어놓은 게 있습니다. 멜트업이라고 해서 폭등장이 나올 확률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내년에 많이 올라야 6,500 정도까지밖에 못 오를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그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은 왜 그러냐면 금리가 떨어지지 않거나 계속해서 지금 많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오거나 고금리 장기화. 그런 부분에 예. 있어서의 좀 걱정이 든다면은 그래도 6,500 정도. 만약에 그런 문제가 없이 어저께 이제 금리가 좀 떨어졌죠. 네. 예, 그래서 4%대로 안정적으로 수렴하게 되면은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그 멜트업. 예. 그러니까 더 갈 수 있다. 저 폭등장이 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는 과거에 보시면 2000년 3월이 그 닷컴 버블이었잖아요. 그때 숫자로 계산하면은 S&P 500이 거의 9,000 수준, 그리고 나스닥이 32,000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 네. 이건 진짜 너무 과장된 거고요. 너무 거품의 거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 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가상화폐 시장을 포함한 내용이 있잖아요. 가상화폐 시장에서 자금이 더 많이 좀 유입이 되면 그쪽으로 자금이 흘러가게 되면은 주식시장의 상승폭은 좀 한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걸 제외하고도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7,000 근처까지 갈 수 있다.
S&P 500으로. 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는 뭐 꾸준히 계속해서 미국 쪽 위주로서 투자를 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한국 투자할 때도 이걸 이제 감안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 그 7,200선까지 바라봐 주시는 건데, 그럼 현재에서 추가적으로 20%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단 이제 금리 요 수준을 좀 봐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는 좀 안정화되는 흐름들은 현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머니 무브라고 가상 화폐 시장으로 돈이 흘러가는 여부도 한번 좀 꼼꼼히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찌됐건 자산시장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그 트렌드를 저희가 포착을 해서 빠르게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시각대로라면 당연히 미국 시장의 투자의 저변을 좀 넓혀야 될 때가 지금이다라는 생각 들거든요. 네. 좀 근거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최근에 보시면 이제 주가 흐름이 대형주 위주의 상승장에서 중소형주 위주의 상승장으로 좀 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게 이제 취임식이 있기 전까지의 어떤 상승은 키높이 맞추기의 상승입니다. 지금 예. 보시면 S&P 500이 그 대선이 일어나자마자 올라갔기 때문에 2주 동안에 상승을 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상승을 해오고 있고, 네. 그 다음을 넘겨주시면 이런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져서 언제까지? 내년 1월 20일인 취임식까지 취임식까지. 계속 네.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취임식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한 2, 3개월, 길면 4개월 정도의 조정. 그렇지만 그 조정폭은 그렇게 크지 않고 5% 정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재상승하면서 올라가기에 가파르기는 상당히 높은 편이죠. 살짝 눌렸다가 확 튈 가능성이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럴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미국 증시를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건 S&P 500의 움직임이고요. 그 안에서 무엇이 움직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따라가야 되겠고요. 근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한다라는 개념은 미국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투자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시면 미국이 정말 좋아요. 예, 보시면 이제 PMI, 종합 PMI 지표가 나왔는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55.3으로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고 있죠. 55.3. 예, 반면에 유럽 쪽을 한번 보시면은요, 많이 빠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미국 위주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예. 이거를 이제 G4랑 비교했었을 때 숫자가 또 있습니다. G4는 뭐냐면 미국, 유럽, 그리고 UK, 그러니까 영국, 그리고 일본을 더한 게 G4입니다. 예. G4와 미국의 이 차이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냐 보시면은 이게 바 차트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있죠. 근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냐면 과거의 고점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까지밖에 안 올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아직까지도 미국의 초가 성장이 이어질 수가 있다. 얼마나 이어질지 모른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2020년부터 2021년 이런 추세였고, 또 그 전에도 그런 추세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이 달러가 박스권에 있으면서 네. 계속적으로 미국 경제는 안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금리도 천천히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에 골디락스가 나오면서, 이번이 뭐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2기잖아요. 예, 2.0이라고 우리 예, 얘기하죠. 예.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시면 보통 두 번째 당선이 됐었을 때, 재선 이후의 시장 흐름을 보시면 하늘색 선인데요. 하늘색 바 차트인데, 보시면 첫 해에 9.6% 평균, 둘째 해에 8.8%, 셋째 해에 12.1%. 예. 계속 높은 상승률을 그러면 내년, 내후년, 그리고 그 다음 해. 예. 그러니까 2025, 26, 27까지. 근데 이게 우리가 들여다보는 AI 사이클과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4년 차에는 좀 걱정을 하지만,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2026년에 어떤 큰 변화나 하락장, 왜 중간선거해니까 걱정을 하시겠지만, 이번 케이스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쓸 카드를 다 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예, 주도주 위주의 상승장이 더 이어질 거고, 물론 중소형주들도 움직이기는 하겠지만, 계속해서 주도주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3년 동안 추세적으로 좋겠네 이런 생각을
본부장님께서 해주시니까 그게 좀 인상이 남고 미국은 경기도 좋고 성장도 지속이 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금리 굉장히 방향성에서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연준 인사들이 경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금리를 또 함부로 내리지는 못하겠네, 속도 조절하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한 차례 남은 FOMC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네. 예, 내리진 않겠네요. 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예. 이게 나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자꾸 비교하는 게 인터넷 사이클이었던 1995년부터 2000년 사이클 때도 금리를 0.75% 내려주고 예. 멈추고 또 다시 살짝 올렸다가 또 그리고 나서 또 0.75% 내리고 그래서 총 이 내린 폭을 계산하시면요 1.5%도 아닌 1.25%만 내려줘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인터넷 거품까지 연결되면서 엄청난 상승장이 왔다는 말이죠. 지금 보시면은 CME 워치의 금리 전망을 보시면 지금 벌써 0.75 내려줬죠. 그리고 내년도에 많이 내려야 0.75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어 있어요. 네. 그 두 개를 더하면 1.5%입니다. 이거는 많이 내려주는 거예요. 왜?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리를 내려준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은 굉장히 미미하다,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빨리 안 떨어뜨리기 때문에 증시가 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금리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서 경기가 계속 좋고 기업 실적이 두 자릿수의 이익 증가율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만큼 또 시장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이 금리를 뭐 12월 달에 안 내려준다가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하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추세를 바꿀 정도의 어떤 흐름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 주 올해 마지막 금통위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궁금해하셔서 제가 또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한국 그 경제 정책의 방향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도 좀 갈린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금통위 이슈 이후에 네. 국제 선물 순매수세에 외국인 투자들이 어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졌습니다. 예. 네. 뭐 일부에서는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미국이 금리를 내려주거나 천천히 내려주거나 국내의 어떤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는 국내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내려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기에는 우리나라의 그 화폐 가치 자체가 기축 통화가 아니다 보니까 미국의 금리 대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뜨리면 큰 네. 위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과 기업의 부채 비율 이 두 개를 더했었을 때 미국의 그 민간 부채 비율 대비해서 2배의 수준이에요. GDP로 계산했었을 때. 자, 미국은 두 개를 더했을 때 뭐 아마 한 150% 정도 되겠지만 우리는 두 개를 더했었을 때 240%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나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더 많이 떨어뜨렸을 경우에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더 불안해할 겁니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시장을 볼 때 금리를 많이 떨어뜨려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경기 침체를 예견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더 불안해하겠죠. 그렇죠. 들어올 리 없겠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 왜? 미국이 금리를 잘 안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동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더 마음 편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너무 이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시면서 금통위를 들여다보시고 이게 어떤 우리나라의 위기를 뭐 해소시켜 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좀 과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킹달러가 되면서 원화 약세, 오늘도 1,407원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었고, 그리고 가계부채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부동산 위기도 아직 잠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신경 쓸 요인도 있을 겁니다. 또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때마침 IMF 쪽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수정 경제 전망을 어떻게 또 우리가 전망하면 되는지 또 발빠르게 또 챙겨봐야 될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지금 이제 금통위에서 2024년 경제 전망치를 2.0%로 하향 조정. 근데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이 얼마죠? 예, 거의 3%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작은 경제인데도 경제 성장률 2%대로 지금 하향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 내년에 있어서 지금 성장 둔화, 뭐 소비 및 투자 심리 위축 이런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네, 뭐 지금 경기가 내년도에 그렇게 좋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 우리는 수출이 중요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부터 트럼프가 펼칠 정책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순수출의 플러스, 그러니까 미국으로의 순수출의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50조가 넘거든요. 60조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지켜볼 트럼프 정권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불가피적으로 경제 전망을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수출의 이 퀄리티, 그 품질을 높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쪽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사실 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어디냐면요, 우리나라가 정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부채 비율 낮은 거를 이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산업에 지원을 해줘야 돼요. 네. 예, 심지어 미국도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합니까? 예, 더 적극적으로 부양 정책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사실 금통위가 할 수 있는 건 한정적이에요, 이제. 예, 금리를 내리기도 참 어렵고요. 예. 뭘 해야 되냐면 결국 재정을 써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산업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7개월 만에 정부도 말을 바꿔서 이제 추경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찌되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뭔가 좀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게 경제에 좀 반영이 돼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찌됐건 뭐 미국은 굉장히 강하고 우리 한국 경제는 약간 취약하고 이게 대조적인데, 네. 주말에 그 이슈도 있었습니다. 젠슨항 그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의 그 HBM 신제품에 대해서 패스트 트랙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이번에도 좀 단기적인 훈풍에 그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네. 예, 저번에도 그랬듯이. 예. 부모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저는 미리 예측하지 말자.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수익성이 낮아진 거는 당연한 사실이고요. 예. 예, 여기에 숫자도 나오듯이 뭐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추월했고요. 결국 HBM을 납품을 아직도 안 하고 있고요. 결국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번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난 2년 가까이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 매출이 잡히고 나서 들어가도 된다. 예. 보고, 예. 결국은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많이 눌려 있고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많이들 판단을 하고 있지만, IT 산업에 있어서 지금 신성장 산업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예. 과거 인텔을 보시면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그만큼 경쟁력이 있고 기술력이 있다면 그것을 납품을 해서 실적으로 잡히는 모습을 보면서 투자해도 늦지 않다. 너무 빨리 뭐 급하게 마음 졸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한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뭐 반도체가 살아야지 우리나라도 사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어쨌든 그래도 SK 하이닉스가 지금 납품을 거의 대부분 하고 있잖아요. HBM에 있어서. 예. 예, 시장 점유율이 높죠. 전 세계에 있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가 뭐 아주 투명하다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여기에 이제 삼성이 좀 더해주면 너무너무 고맙겠다라는 네, 네. 생각이 들고 좀 지켜보시죠. 네. 실질적으로 납품이 돼서 실적이 잡히면 그때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투자 전략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고, 상식적이지만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서 잘 언급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삼성전자 쪽에서 좀 구체적인 데이터를 입증시켜야 네. SK하이닉스 이미 HBM의 강자이니까 같이 반도체주의 건강한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네. 그 버블 감별사로 유명한 제레미 그랜섬 창업자가요. 네. AI 거품론을 또 제기했는데, 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의문은 듭니다. 과연 지금일까? 네,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왜 하필이면 제레미 그랜섬을 뽑으셨을까요? 네. 자, 이분은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또 얘기를 하고요. 습관인가요? 네. 습관적인 계속 방송. 굉장히 비관론자입니다. 예. 아마도 챗 GPT를 안 쓰시는 분이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너무 좀 과하게 얘기했나요? 아닙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인터넷 사이클은 이제야 성장기에 접어들었다. 그쵸, 예. 인터넷이 아니라 AI. 네, AI. 그리고 요 다음 장을 좀 넘겨주시면은요.
과거에 미국의 사이클이 시작될 때는 91년에도 그랬고 2009년에도 그랬고 지금 2020년도 그렇고요. 사이클이 길어지고 있어요. 예. 10년짜리, 11년짜리가 들어왔고요. 지금 들어온 게 뭐 5년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AI 사이클이 들어온 걸 계산하면 2년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3년은 더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미국이 지금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지금 현재의 AI 리더십은 1등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어떤 큰 미래를 만들 것 같고요. 그 미래 아래에서 봤었을 때 이 소프트웨어 업종, 한번 좀 넘겨주시면은 소프트웨어 업종, 그 다음 넘겨주시면 네. IGB나 XSW 이런 ETF들이 있거든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런 ETF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고 네. 이 AI 산업의 가장 꽃은 소프트웨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지켜보시면서 미래를 좀 예측해 보신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여전히 마지막 테이블 올려주시면 여전히 IT 업종, 다음 넘어가 주십시오. 네. 포트폴리오를 봤었을 때 대형 기술주, IT, 반도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쪽만큼은 계속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유 본부장님의 말씀 들어보면 AI 성장기는 지속되고 있고 그 사이클 안에도 있고 그래서도 미국 시장이 더 긍정적인 거고 우리도 이를 보면서도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 비관론자의 의견 따위는 이제 질문으로 듣지 않은 걸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각 같아요, 이거. 오늘 이래저래 궁금한 사항들 미국 시장과 대조되는 뭐 한국 경제의 체력이나 우리가 투자에 대한 방향성 또 미국 시장 안에 있다라는 내용도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대담한 대담 함께 했고요.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서 유동원 본부장과도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AI 투자를 저희가 역시 눈여겨보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집중해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자, 우리 시장에서도 AI에 집중을 하고 힘을 쏟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우리나라의 포털 관련해서 네이버와 카카오 이제 코로나 때부터 같이 네카오라고 부르면서 함께 주가가 올라가고 함께 뭐 매수, 수급이 들어오고 이런 패턴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 전에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경쟁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반대로 움직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시 리바이벌 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이버의 최근의 수급 상황을 좀 보면요. 외국인들이 계속 네이버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특이한 포인트가 미국 대선이 끝나자마자 네이버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난 6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딱 끝나고 결과가 나왔을 때 11월 6일부터 22일까지, 지난주까지, 그리고 어제까지 포함하면 어제도 외국인들이 네이버 매수하더라고요. 계속해서 그 기간 동안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네이버였습니다. 조선이나 방산, 뭐 이런 원전 이런 게 아니라 네이버를 가장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 네이버를 사고 있을까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습니다. 지난 3분기 때 실적 발표를 했는데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이버가 조용히 돈을 많이 벌고 있더라고요. 자, 올해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가 늘어났고요. 영업이익도 38%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자, 네이버가 이 스마트폰 앱을 좀 개편을 하면서 메인 페이지를 개편하면서 트래픽이 많이 늘어났답니다. 여기에다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광고 매출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알리, 테무, 쉬인 이러면서 중국의 플랫폼 때문에 네이버나 우리나라의 업체들이 부담을 받을 것이다, 위험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알테시가 결국에는 조금 사그라들고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시 우리 토종 플랫폼인 네이버 쪽으로의 트래픽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실적 성장에 견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AI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네이버의 행보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모습입니다. 본격적인 AI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자, 내년에 새로운 AI 검색을 고도화하면서 생성형 AI 검색, AI 브리핑을 출시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앱도 내년에 따로, 쇼핑은 따로 앱을 설정을 해서 서비스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특이했던 것이 이 네이버의 계획들을 한번 잘 들어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을 할 때 얼마 전에 네이버 블로그에 작성하는 내용들이 AI 데이터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안내 문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이버는 이렇게 컨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들의 정보,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검색이나 쇼핑으로 연결시키는 AI 데이터를 구축하면서 컨텐츠 제작자와 AI가 접목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트래픽을 계속 늘리고 컨텐츠 크리에이터들도 계속 유입시키는 전략. 그러면서 그것으로 서비스로 다시 재창출해내는 그런 시스템을 AI로 구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생각이었고요. 자, 이번에 또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업그레이드 하는데 오늘부터 넷플릭스 이제 네이버 멤버십 가입하시면 넷플릭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AI 투자를 더 하겠다라고 네이버가 선언을 했습니다. 최소연 대표가 이거 행사에서 매출의 20에서 25% 규모를 AI R&D 투자하겠다. 그런데 보십시오. 작년에 매출이 10조 정도였고 올해도 10조 정도 나올 것 같은데 20에서 25%면 2조에서 2조에서 2조 5천억 가까이를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1년 영업이익 정도를 투자를 하면서 AI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네이버가 이제 AI의 진심이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카카오는 어떨까요? 카카오는 카나나라는 AI 플랫폼을 출시하겠다 했는데 뚜렷한 방향성도 잘 모르겠고 내년 하반기나 돼야 그걸 출시한답니다. 시간도 너무 늦고 아직까지 카카오가 뭔가 부각시켜주는 AI에 대한 행보가 보이지 않는 상황. 자, 이제는 네이버와 카카오, 네카오를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출렁이는데요. 하지만 코스피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여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에만 매몰되지 말고 기회를 찾는 전략 저희가 또 이번 주 내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마켓나우 1부, 2부 오전을 책임져 드렸는데요. 저희는 내일 오전에 더 좋은 전략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